매년 1월이면 생각나는 그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회자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쓸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제 삶도 좀 돌아보게 되는 중구 신당동입니다. 근데 LH 하면은 투룸이나 이런 거 구하기 힘들던데. 원룸이나 이런데 조건 맞는데. 근데 어차피 전세 지원이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지원인데 왜 그 돈의 전세에 맞는 그 공간이 이런 투룸 구하기가 힘들다고. 유가리? 그러니까 LH의 그 돈의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는 휴학생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녹록치 않아 9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월세가 올라가면 계속 여기서 살기가 애매해가지고 이제 다들 돈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또 점점 더 싼 데를 또 찾아가야 돼요. 그죠? 한번 찾아봐야죠. 싸고 별로인데. 싸고 별로인데? 근데 밥을 안 드시고 라면을 드세요. 지금 밥솥은 있는데 아직 저번 쌀 다 먹어가지고 우선 라면을 먹고 있어요. 아, 쌀이 다 떨어졌어요. 아, 그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뭐 저희만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뭐 월세, 뭐 휴대폰, 교통비, 그리고 밥만 먹어도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살려면은 8, 90이 기본 들더라고요. 주말에 8시간 알바를 해도 한 60 정도 벌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 말고도 다른 알바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 공부를 하면서 그런 알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집에 돈 벌릴 수밖에 없고. 누나랑 근데 투룸에 살아요? 곧 시작될 3월 학기에도 복학은 물 건너가고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하는데 교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 제 일자리 구하는 것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위원장님 앞쪽부터 앉아주십시오. 2017년 12월 31일부로 대학교 청소노동자 8명이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학교가 그 8명 분에 대해서 새로 인원 충원을 안 해서 이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청소노동자들이 8명이 모자란 상황이어가지고 인원 충원을 하라는 요구였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다 비정규직이신데 그게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사회가 막 이렇게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된다면 저희들도 미래에 나갔을 때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어머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성장책이라는 게 너무도 멀게만 사실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막상 와보니까 남들은 저보고 니네가 그런다고 사회가 바뀌냐?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딱히 뭐라 할 말이 없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학생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987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1987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우동희라고 합니다. 아, 그래. 어서 오시게. 예, 박종우입니다. 예. 그래, 들어가. 예. 지난해와는 좀 다른 1월을 보내고 있다는 박종부 씨는 박종철 열사의 형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2007년부터 박종철 기념 사업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모란공원 가서 박종철 열사 묘도 참배하고 좀
항상 열사들을 뵈면 좀 고민이 드는데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던 중에 그럼 그 당시에 박종철 열사나 그 주변 분들의 삶은 좀 어떠셨을까? 이런 좀 고민도 들어서 이번에 좀 오게 됐고요. 네, 그래요. 잘 왔어요. 혹시 박종철 열사는 약간 학창시절? 초중고 때 좀 어떤 분이셨는지. 집에서는 그냥 귀여운 막내였어요. 집에서는. 그리고 항상 늘 웃는 얼굴, 짜증스럽게 찡그리고 그런 얼굴이 참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의리가 깊다고 할까? 추희 사건 주요 수배자 박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조사관 경위 조과 경사 강가 동인의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 높이 50cm 넓이 6cm에 눌리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망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남영동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먼저 올라와 계셨어요. 그때까지도 경찰들은 저한테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제가 그쪽 그 방으로 들어서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막내가 죽었다. 이거 위하면 좋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의 존재는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겨울에 새벽에 경찰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대충 짐작되는 데가 아마 용산 쪽이었고 저는 처음에 용산 경찰서인 줄 알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사람이 죽고 그러진 않는데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공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문으로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 당시 직감을 하고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져도 주위에 전부 다 경찰들밖에 없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거리 못 온 상태니까 펄쩍펄쩍 뛰어봐도 방법이 없는 거죠. 이곳이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지금은 경찰 인권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독 5층의 창문만 달랐는데요. 지금 저기 작은 창문 보이는 게 그게 5층. 예. 조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게 고문실이죠. 예. 1976년에 그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김수건 씨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보통 이제 건물 특성을 제대로 잘 살려내는 게 건축가의 그 역할이겠지만 이 건물은 너무나도 잘 살려낸, 이 건물은 고문을 위해서 특화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려왔을 때 얼마만큼 큰 위압감을 느끼는지 모든 것이 그 연행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31년 전 대학생 박종철은 경찰들에게 끌려 눈을 가린 채 나선형으로 된 이 계단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단을 디딜 때마다 나는 둔탁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이 나눠져 있고 전부 다 15개 조사실이 있어요. 그 조사실과 조사실은 서로 엇갈리게 돼 있죠. 엇갈리게 되어 있어서 누구 서로의 소통은 전혀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 509호실이 바로 박종철이 고문받다 죽은 그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509호실은 예전 87년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509호실 앞에 서자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들어가 볼래요?
예. 바깥에서 보았다시피 저렇게 창문이 2개가 있죠. 예. 물론 창문이 저렇게 좁은 창문의 목적은 물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보면 이게 보기에는 방음벽 같이 보이죠? 예.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옆방의 그런 신음 소리, 고통받는 소리들이 더 크게 오히려 증폭되도록. 증폭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공포스럽게. 그렇죠. 예. 모든 집기는 다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87년 1월 14일이니까 많이 추웠겠죠? 그렇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긴 상태에서 30대, 40대 건장한 경관 5명이 한 명의 대학생을 붙잡고 패고 짓밟고 안 되니까 어깨에 쳐박아서 죽이는 장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많이 고통스러웠겠죠. 먹먹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예. 절대로. 구타, 가혹행위, 물고문, 전기고문, 상상조차 안 되는 고문들은 당시 철권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노? 와 죽었고 어떻게 죽었노? 라고 굉장히 따져 물었어요. 거의 발악 수준이었죠. 그랬더니만 경찰이 저하고 아버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옆방으로 데려가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책상 건너편에 아버지하고 내가 나란히 앉고 그 건너편에 경찰이 한 명 앉더만요. 앉고는 책상을 팍 내리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깜짝 놀랐죠. 그거 보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들도 그렇게 놀라더니만 쓰러져 죽더라고. 의의가 없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뻔한 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지만 추악한 음모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김승훈 신부가 5.18 항쟁희생 추모미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고문치사 사건은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정권은 거짓말로 고문치사 사건을 조작 은폐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 박처원 치안감을 비롯한 고문경관 3인이 추가 구속되고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려 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987년 60 민주항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거리로 몰려나왔으며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또 자동차는 정해진 시간에 경적을 울려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에 만들어진 신림동 박종철 거리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같은 과 친구였는데 갑자기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종철이 형이 죽었대. 그래서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니야, 새벽까지 나랑 있었어, 놀았어. 몇 시간 만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오버야. 제가 좀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 거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 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하숙집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뒷모습을 본 그곳입니다. 저는 거의 그날 이후로 이 골목을 잘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면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지난 나의 숙제를 풀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서 박종철 거리도 만들고 박종철 기념관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